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학문에 열정적인 선비 한 분이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김도령. 김도령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지녔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을 탐구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지요. 매일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밤낮 없이 학문에 정진했어요. 그의 서재에는 수많은 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의 손때 묻은 책들에서는 묵향이 가득 풍겼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도령의 깊은 학식과 덕망에 감탄하며 그를 살아있는 학자 혹은 이 마을의 큰 어른이라 부르곤 했어요. 김도령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존경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더 낮은 자세로 학문에 매진하고 백성들을 위한 도리를 다하고자 노력했지요. 어느 날 밤 김도령은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붓을 들고 어려운 경전을 필사하고 있었어요.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등잔불 아래에서 김도령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난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던 터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이었답니다. 고뇌하던 김도령은 잠시 눈을 감고 지친 몸을 기댔어요. 그리고는 스르륵 자신도 모르는 새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낮 동안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온한 표정이 감돌았죠. 김도령의 꿈속은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곳이었어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풍경이 펼쳐졌지요. 푸른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몽환적인 숲길을 걷고 있는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안개가 신비롭게 흔들렸어요. 숲속은 이름 모를 꽃들로 가득했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은 은은한 광채를 바라며 길을 비춰주었죠.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서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연못이 보였어요. 연못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담아놓은 듯 반짝였어요. 김도령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빛에 이끌려 연못 가까이 다가갔어요. 연못 속에는 금빛 비늘을 가진 커다란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는데 그 비늘 하나하나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듯 아름다웠어요. 물고기는 마치 살아있는 보석 같았죠. 김도령은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 깊이 평온함과 경외감이 밀려왔답니다. 그때였어요. 연못 옆에는 수천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상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표면에는 섬세하고 고풍스러운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그곳에 놓여 있었어요. 김도령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상자의 뚜껑을 열자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아주 작은 붓 한 자루와 영롱한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어요. 붓은 평범한 붓처럼 보였지만 손잡이 부분에 새겨진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고 붓 끝에서는 은은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김도령이 붓을 들자 붓 끝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주변을 환하게 밝혔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춤을 추는 듯 했어요. 동시에 비단 주머니에서는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아름답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었죠. 꿈속에서 김도령은 알 수 없는 강렬한 힘에 이끌려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붓을 다뤄온 것처럼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림이 그려졌죠. 그는 먼저 연못 속 금빛 물고기를 그렸는데 그림이 완성되자
놀랍게도 물고기가 그림 밖으로 튀어나와 생생하게 움직이더니 연못 속으로 다시 헤엄쳐 들어가는 거예요. 김도령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깜짝 놀라 눈을 비볐지만 분명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의 가슴은 경이로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갑자기 사방이 흔들리더니 몽환적이었던 푸른 숲이 통째로 사라지고 김도령은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동굴은 습하고 차가웠으며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동굴 벽에는 기묘하고 불길한 문양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들 사이에서 섬뜩하고 음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마치 악의 기운이 살아 숨쉬는 듯 했죠. 김도령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두려움에 떨며 상자 속 북과 비단 주머니를 꼭 쥐었어요. 그의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해졌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죠. 그때 그의 손에 쥐어있던 비단 주머니에서 더욱 강렬하고 희망찬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동굴의 음습한 기운을 밀어내는 듯 강렬했고 동굴벽의 불길한 문양들을 서서히 지워나가기 시작했죠. 문양들이 사라지자 동굴의 어둠도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고 김도령은 다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푸른 숲 속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아까 그 연못과 아름다운 풍경이 다시 펼쳐져 있었죠. 김도령은 크게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꿈이었지만 꿈속에서 겪은 일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 같아서 그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어요. 마치 실제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김도령은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꿈속의 신비로운 장면들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는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이 현실에서도 정말로 나타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예로부터 꿈을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신의 계시로 여겼으니까요. 특히 위인이나 영웅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신비로운 꿈, 즉 태몽을 꾸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김도령의 꿈도 분명 범상치 않은 예지몽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곰곰이 생각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이러한 꿈들은 종종 몽조설화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며 이야기 전개의 중요한 계기가 되곤 했으니까요. 며칠 후 김도령은 마을 어귀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의 눈앞에는 꿈에서 보았던 연못과 너무나도 똑같은 연못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연못의 맑은 물과 주변의 풍경, 그리고 연못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까지 꿈속의 모습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연못 옆 바위 위에는 꿈에서 보았던 작은 상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던 거예요. 김도령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가갔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상자를 열었죠. 상자를 열자 꿈속에서 보았던 북과 비단 주머니가 정말로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김도령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김도령은 북과 비단 주머니를 들고 벅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손에 쥐어진 북과 주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을 뿜어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꿈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연못 속 금빛 물고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는 그 물고기를 화선지 위에 정성스럽게 그려나갔죠.
그림이 완성되자 놀랍게도 그림 속 물고기가 생명을 얻은 듯 움직이더니 그림 밖으로 튀어나와 펄떡이는 거예요. 김도령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죠. 이 붓은 단순한 붓이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붓이었던 거죠. 비단 주머니에서는 여전히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김도령의 마음을 한층 더 신비롭게 만들었답니다. 그는 이 붓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김도령은 이 마법의 붓과 비단 주머니를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죠. 아름다운 꽃을 그리면 그 자리에서 향기로운 꽃이 만개하여 온 방 안에 꽃향기가 가득했고, 맛있는 음식을 그리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져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붓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도령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어둡고 불길한 동굴에 갇혔던 경험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이 엄청난 능력이 혹시라도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가져다 줄까봐 걱정했어요. 몽조설화와 같이 꿈은 좋은 징조뿐만 아니라 나쁜 징조를 보여주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김도령은 붓을 사용하는 것에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김도령은 또다시 기이하고 불길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번 꿈은 이전의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고통스러웠죠. 꿈속에서 그는 낯설고 황량한 마을에 서 있었는데 마을은 온통 검은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고 메마른 땅 위에는 시든 풀잎들만이 힘없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굶주림의 흔적이 역력했죠. 마을 사람들은 김도령에게 다가와 힘없는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 우물과 강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어 곡식은 타들어가고 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저희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선비님. 김도령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애처로운 눈빛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그의 가슴은 슬픔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와 함께 끔찍하고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마을을 덮쳤어요. 괴물은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지르며 마을을 파괴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김도령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꿈속에 그는 무력한 방관자에 불과했답니다. 꿈에서 깨어난 김도령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었죠. 꿈속에서 보았던 비극적인 장면들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고 그것들이 현실로 일어날까봐 너무나 두려웠죠. 조선시대의 몽조설화처럼 꿈은 때때로 미래의 재앙을 예고하기도 했으니까요. 삼국유사의 조신설화처럼 꿈속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현실에서도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도령은 붓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더욱 큰 부담을 느꼈어요. 그는 혹시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했고 붓을 다시 드는 것이 두려워졌답니다. 자신의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비단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던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더 이상 그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김도령은 꿈속에서 보았던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절망적인 눈빛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슬픔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는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죠.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붓을 들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자신만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죠. 그의 손에 쥐어진 붓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으로 느껴졌어요.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해진 무게였죠. 김도령은 먼저 꿈속 마을과 똑같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의 모습을 화선지 위에 그려나갔어요. 메마른 땅, 시들어가는 곡식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죠. 그리고는 그림 속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그렸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모습을 정성스럽게 그려 넣었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림 속에서 먹구름이 실제처럼 움직이더니 천둥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비가 그림 밖으로 흘러나와 진짜 비처럼 내리기 시작했어요. 메마르고 갈라졌던 땅은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시들어가던 식물들도 마치 거짓말처럼 생기를 되찾았어요. 하늘에서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죠. 김도령의 붓질 하나하나에 생명이 깃드는 순간이었어요. 김도령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마법의 붓은 단순히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신기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꼈죠. 그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풍요로운 양식을 그렸고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 신비로운 약초를 그렸어요. 그의 붓질 하나하나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희망과 웃음꽃이 피어났고 병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죠. 마을은 김도령 덕분에 다시 활기를 되찾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큰 꿈 설화처럼 한 미천한 선비의 꿈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이야기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존경했지요. 하지만 김도령은 언제나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자신의 욕심이나 실수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봐 항상 경계했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오직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고 절대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러한 행동은 조선시대의 여러 몽유소설이나 몽조설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는 다른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선비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도령의 깊은 덕망과 한결같은 선행에 감동하며 그를 더욱 따르고 존경했지요. 어느 날 김도령은 또다시 기이하고 평화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꿈속에서 연못 속 금빛 물고기가 영롱한 빛을 내며 그의 앞에 나타나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물고기는 마치 지혜로운 현자처럼 김도령에게 말했죠. 선비님, 이제 당신의 역할은 모두 끝났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이 세상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되찾았으니 이제 이 붓과 비단 주머니는 원래 있던 신비로운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도령은 물고기의 지혜로운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쉬움보다는 뿌듯함과 평온함이 가득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꿈속의 물고기는 김도령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가 이룬 업적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깨어난 김도령은 아침 햇살을 맞으며 북과 비단 주머니를 들고 다시 연못을 찾아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감돌았죠. 그는 조용히 북과 비단 주머니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북과 비단 주머니는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마치 밤하늘의 유성처럼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이내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어 사라졌어요. 그 빛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었답니다. 김도령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과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으니까요. 그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선비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는 마치 조선시대의 꿈 매매설화에서 길몽을 팔아 좋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꿈을 통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었어요. 그 후로 김도령은 다시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선비로 돌아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살았어요. 그의 서재에는 여전히 묵향이 가득했고 그는 여전히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며 학문에 정진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마법의 북과 비단 주머니 그리고 꿈속에서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평생의 자양분으로 삼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도령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고 그의 선행과 깊은 덕망을 오래도록 기억했답니다.